반갑습니다. 솔직히 사회적 기업 공부만 계속을 하다가 사회적 농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우다 보니 오늘은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좀 궁금한 게 아까 지원금은 뭐 사회적 농업 조직 따라서 지원금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 알았고요. 그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는 중에 중증장애인이시든지 학교밖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클라이언트들 아니면 소비자 뭐 고객들이 그분들이 오시면은 따로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지를 하려면은 혼자서는 힘드니까 종사원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뭐 강사비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아까 맨 처음 강의하셨던 강사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 제일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채용을 하면은 이거는 상근직이 아닌 파이스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형태의 노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사회적 기업과 지금 이게 지금 좀 막 섞여갖고 저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니다.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저도 사실은 다른 데 일이 설명회를 가면은 명확한 부분을 여쭤보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죠. 사실은 이 사회적 농업이 부처형 농림부의 사회적 기업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앞에 사회적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같지 않느냐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근데 사업 내용은 거의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왔을 경우에 돈을 받느냐. 실제 이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 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한테 돈 받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기관 단체 중에서 능력이 되는 데는 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체험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시설 사용료로 해가지고 올 때마다 조금 지적협회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니까 5명, 6명 이리 오니까 그래도 화장지도 쓰고 다양하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설 사용료로 해가지고 큰 돈은 안 받지만 그래도 받을 때는 받습니다. 거기는 2만 원 한 번 올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조금 단체지만은 능력이 좀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정부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해당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하고 연계돼가 하는 부분에서는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은 경남도하고 그 다음에 그저씨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 저희가 이제 강사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강사비,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를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을 받죠. 따로 받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그저씨 보건소에서 건강복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저희가 이제 또 계약을 맺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진행할 때 이제 강사 2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건비 성격은 맞지만 강사비는 인건비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비 2사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들, 그 재료비랑 기타 부분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기존 그 돈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강사비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았다 속치면은 개인한테 준 겁니다. 보건소에서 강사비를 개인한테 지급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에서 받는 부분, 그것도 별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정부에서 주는 돈을 이쪽 저쪽 틀린데 2개 다 받으면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그날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사비를 2번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생기죠. 그 다음에 농장 운영하는데 정부 돈을 가지고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료비를 썼는데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저희들이 또 법인 통장을 따로 받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일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한테도 그렇고 이제 법인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보조 강사나 주 강사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적 농장하면서 그 해에 돈을 받고 일을 하신다 아닙니까? 뭐 농업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동네 어르신들이 참여가 할 경우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효용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보조 강사라는 개념, 주 강사라는 개념은 사대보험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있을 때만 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네 어르신 중에서 뭐 하루 한 2시간 정도 뭐 시간 날 때 오셔가지고 농장 주변도 뭐 표도 보이고 이런 표도 조금 해주시고 텃밭 같은 거 조금 관리해 주시고 한 2시간이 뭐 이리 좁은 구역 같은 데는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을 오신다. 고용이 아닙니다. 이 보조사업이라는 특성이 보조보험이 다 소진되고 나면은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보조강사를 하셨던 분이든 정상적으로 사대보험을 넣으신 분들도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사대보험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실 분은 사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 고용이 되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그 이제 농업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조강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대보험을 넣지 않고 회기가 이루어질 때 오시기 때문에 고용 계약이 아니고 보조강사 계약을 맺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또 이 대가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으로 세금만 내고 됩니다. 기타 소득세를. 그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 나가면 8.8%만 내가 세무서에 납부만 하고 그 사업 자체가 끝나는 사대보험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강사도 역할이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보면은 저희 그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고.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에 의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적 농업도 분명히 생산물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셔야 하지만 농업 환경이라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농업이든 도시든 어촌이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지만 사회적 농업은 무조건 분단위, 면단위, 리단위로 해서 농업 환경을 하고 농촌 환경에서 하게 되는 게 한정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고, 큰 범위는 사회적 문제라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체험비 목적에서는 그 사회적 농업은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프로그램 계획서를 미리 그 전해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지 프로그램 몇 개를 하고 몇 명이 올 것이고 얼마나 쓸 것이라는 사업 계획서를 내는데, 그 사업 계획서를 매 분기마다 이렇게 추진 실적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료를 빼고 그 체험비를 또 받고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사업계획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교육현장을 하시는 분이 ES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거기서 돈을 받으시고 저희 예산에서 또 돈을 받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 사회적 농업은 농림부에서 10획 이상의 프로그램을 유지하시게 하고 있고 10명 내외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계획을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제가 프로그램이 계획서를 되게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프로그램 수정할 계획, 사업 계획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변경 가능한데 그 계획서에 없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실 때는 이승출구가 불가하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강사는 보조 강사를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강사가 10만 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조 강사가 5만 원 보조 강사 내시고 3만 원 보조 강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3만 원 보조 강사 두 분은 정신장애인으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5만 원은 기농기술 청년분이신데 그 5만 원 보조 강사 분이 그 정신장애인 두 분이 일지간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주십니다. 저희는 보조공사비를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실제 농림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 8만 원, 4만 원, 6만 원, 3만 원 이렇게 많이 드리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언제 오시냐면 시군에도 오셔서 농장을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는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프로그램이 있으실 때마다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시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으실 때 프로그램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농장 조경을 정리하시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답 되셨나요? 네. 한 가지만. 예. 네.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예. 저희는 남의 군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지체장애나 이런 저런 분들이 꼭 이용객들이 이 지역 주민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안 되냐면 지방비가 다 들어갑니다. 군에서 군비가 들어가시죠.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이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거점 같은 경우 영역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데 대체적으로는 그 군 안에서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셔도 많이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은 안 되십니다. 남의 군 안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예. 이용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 예산으로는 그 군내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뭐 다른 지역에 체험 오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체험비를 받으셔도 되고 체험 오시면 상관없는데 사회적 농업 예산으로는 우리 남의 군 안에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이거 다른 지역에 다른 농장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 농장들을 이용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그렇죠.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우리 몇 프로가 들어가지 포함이? 제가 네. 아까 그 예산 구조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국비 70%, 지방비가 30%인데 도비가 9%, 그 다음에 지자체가 21%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자체가 21%를 부담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챙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자체 공무원이 왜 다른 지역에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했을 때 이 예산을 썼느냐? 우리 남의 군이 돈을 부담을 했는데 남의 국민한테 사용을 해야지 남의 동네 사람한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처럼 다른 시군에 왔을 때는 체험비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챙깁니다. 어차피 예산을 주는 거는 지자체의 그 지역에 있는 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농기초는 좀 예외적입니다. 기농기초는 이제 조금 예의를 두고 기농기초를 하시는 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예의를 보시고 나머지 다 지역 주민이 해주시고 저희 거점도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남, 울산, 제주권역을 벗어날 때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남권 안에서만 저희가 활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다 시골이거든요. 자기 집 앞에 가면 다 논이고 밭이고 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 집 바로 5m 앞에 있는 논밭을 놔두고 뭐 아까 말씀하신 무슨 프로그램도 뭐 크겠지만은 뭐 지체장애자보다는 예를 들어 지적장애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레슨을 뭘 하려고 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 장애인들이 한계는 없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뭘 어디를 그렇게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사회적 농업 하는 농장을 하는 걸 이해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바로 다리 하나만 넘으면 있는 창선이나 죄송합니다. 창선 사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오시게 되면 안 되나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저희도 우리가 문제고 나가면 다 논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논밭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 농장에서는 단순하게 풀 뽑고 단순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사회적 농장에서 농장주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신 헤드네 같은 건 한방차 또 뭐 하시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저희도 사실 아시다시피 남해나 하동이나 다 시골 아닙니까? 저희도 뭐 거제나 통영이야 C급이고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저희도 사실 처음에 1년차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다. 사실은 C급이나 되면 진주 뭐 이런 데만 되면 어디든 사회 취약계층이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알아서. 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냥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물론 이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래서 사실 하던 분 처음에 1년차 됐을 때 어머니가 진짜 모든 학교부터 시작해서 진자체, 군, 지관 전부 다 뛰어다니시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실 분이 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니셨어요. 진짜 제가 어머니 곁에서 같이 있으면서 느낀 게 군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정말 참여자를 찾기가 솔직히 힘들고 사회적 농업이나 농장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시더라도 사실 그런 참여자들을 군내나 뭐 복지관에서 이제 서로 라포가 벌써 있어서 네트워킹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실제적으로 찾으러 다녀셔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냥 어디 뭐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고 사회적 농업에 선정됐으니까 대상자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저희도 요양원들이라든지 아직도 얘기를 했는데 뭐 신드림도 그렇고 어떤 곳에서는 되게 환영을 하면서 보내주시는데 어떤 곳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랑 맞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무전 박대를 비슷하게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적 농업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 영리를 추구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 관해서는 좀 사정도 한번 갖고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이게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걱정했던 부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사회적 농업이 됐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다 논의고 바치니까 그런 게 있을까 싶지만 또 막상 찾다 보면은 그분들이 다른 농장에 왔을 때 뭔가 없고 뭔가 편안함과 뭔가 다른 걸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자기네 농장에 가진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저희 사용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무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장애인을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일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뒤다 보면 우리는 찾지 못하는 곳에서 고용원도 많습니다. 고용원도 많고 학교 밖을 헤매는 자퇴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던 피해 가족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장애인만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 저희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어째 보면 그 앞에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다 사회적 약자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농업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군지역에 왜 이런 시스템을 들이냐 하면 실제 시설에 계시거나 쉼터에 거주하시거나 보육원에 있는 애들은 그 근방에서 왔다 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연을 사계절을 느끼고 또 저희가 이제 버섯을 재배하기 때문에 연중 버섯을 재배하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색다르지 않지만 색다르게 느낍니다. 실제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의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른 농장주의 역량들이 있고 실제 사회적 농업은 다 다릅니다. 전국에 122개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무지개가 색깔이 다 다르라도 하나로 합쳐 있는 것처럼 사회적 농업은 맥락은 똑같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그래도 배려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걸 무슨 말을 하나 두서없이 또 질문 예. 사회적 기업하고 헷갈리는데 두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용 부분하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고용 부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 부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고용을 몇 년은 유지해주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수입 몇 프로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정이나 이런 거는 사회적 용어는 없으니까 고용 부분하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사회적 기업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수익이 실제 이 사업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사회적 농장을 신청하실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농업소득이 있잖아요. 기존 운영하고 있는 농장 규모가 뭐 1000평이라고 가정을 두었을 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한 700평 정도가 지금 내가 농업소득을 올리는 면적입니다. 기존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300평 부분을 활용해서 사회적 농장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내가 기존 농업소득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농장을 지정받아서 운영하는데 나오는 수익들은 강사비 같은 사업성 수익성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사비 자체가 수익성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그 300평 규모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농해소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기존 하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기존 나오던 수익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특별히 또 뭐 다른 뭐 농지가 있다면 안사는 농지가 주변에 다른 사람 땅이 있다면은 그걸 임대계약해서 또 진행하셔도 되고 내 농지는 그대로 또 기존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시고 사회적 기업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 어차피 사회적 기업은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갈 수는 없고 그걸 다시 환원해야 되는 부분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환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농장주한테 가는 겁니다. 고용에 대한 고용은 안 됩니다. 그 고용은 본인의 소득에 커버가 가능하다면 뭐 고용을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사업비에서는 인건비로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유형에서는 전문가 영입 부분에서 그 돌봄반장이나 코디네이터로 쓰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쓸 수가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그 활동 운영비 6천만 원이라든지 그런 개념 안에서 드는 비용은 전체 다 인건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강사비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대보험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그 다음에 고용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
인력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알바네. 예, 알바라는 이게 것입니다. 보조 강사의 그 숫자를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사람 수가 많거나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보조 강사를 많이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 국군의 도시락 배달하시는 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도시락을 만드시거나 배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한정을 지어놓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보조 강사비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강사비 숫자는 규정을 지어놓지 않고 금액은 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800만 원 이제 이대로 쓰셔야 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몇 프로죠 우리가 10% 이제 1,000만 원 이내까지 쓰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규정이 없어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진짜 직공무원이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저 신한력 주주나 사무국장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보니까 신청서에 보니까 사업비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우리가 이제 신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 받은 사업 보조금을 쓰고 있는 이 백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 사업 사회적 농업 신청할 때에 사회적 농업 신청할 때 중복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지 체크가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신청서에 보시면은 국비 지원 수혜 여부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지원 지침에 보시면은 딱 명시된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마을 기업, 자활 사업,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관련 사업 중에서 명시된 거. 근데 마지막에 보면 기타는 사실 이 이름이 명시된 거 외에는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타 부분은 다른 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가 중요한 게 아까 그 선정되는데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보조 사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성과 보고서를 내본 경험이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타에 내가 과거에 뭐 이런 사업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내가 올해 신청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도 신청을 해가지고 뭐 선정이 돼가지고 뭐 국가에서 돈을 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내년에 예비로 또 선정이 된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한 가지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돈만 받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거하고는 상관이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명시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만 그 사업비를 받는 동안에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사업비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른 뭐 사업은. 근데 액션 신한력 플러스 내년에도 받으신다는 보장이 없으시잖아요. 내년에 그게 마찬가지죠. 그런 거죠. 일단 이 사업은 시행은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돈을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신한력은 올해 받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인정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예를 그런 거죠. 마을 기업을 인정받았는데 어느 날 새삼스럽게 여기서 돈을 300만 원 준다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거는 못 받으십니다. 만약에 선정이 돼 있을 때는.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 거는 좀 이게 모르겠지 생각해도 시스템 변화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하는 유형에 보면은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이 있는데 아까 머리가 좀 좋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 농장과 A 농장, B 농장, C 농장이 붙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떨어져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리 단위 안에서 리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리 안에서 세 농가가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같이 하고자 하는 농장이 나는 이 면에 있는데 그분은 저쪽 면에 있다 아닙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군대 안에서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침에는 인접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걸 만약에 인접으로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보통 인접이라고 하는 게 네. 인원기촌법에도 보면은 25km? 뭐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근데 직선들이 25km인지 도로 25km인지 명확한 건 없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설거리 기초상에 25km. 지침서에 보면 이제 명시대가 있는 거는 리 또는 엄면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접을 기준으로 두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제에 공동체 단위가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둔덕면에 두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붙은 거제면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에서 세 농가가 구성이 돼서 그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단위는 세 개의 농장이 모여가지고 단위 형성을 해서 이제 신청을 가능하신데 이게 만약 선정이 되시면 협동조합을 만드셔야 됩니다. 5명의 협동조합원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을 만드셔가지고 가운데 코디네이트를 영입하셔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만약 생각이 있으실 때는 미리 사업 계획서상 누가 코디네이트가 할 것이라는 걸 이력서를 첨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고 코디네이트는 별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은 없지만 이 나라 도움이나 시스템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특히 행정적인 업무를 좀 능한 사람을 쓰시거나 그 다음 이게 새 농가가 실제 협동조합의 문제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협동조합을 만드셨는데 협동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협동이 잘 될 수 있게 코디네이터가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면 이제 그 가능한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장을 한 20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뢰를 좀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강사 하나에 보조 강사 그거까진 좋은데 뭐 스펙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인허가 문제 같은 거 화장실 면적이나 뭐 그 안전성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오늘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30평부터도 시작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회적 농장 운영하는데 만약에 이게 받게 되면 그런 규제는 없는지요? 시설에 대한 규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시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우스랑 저희도 시작할 때 하우스 두동으로 시작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우스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교육장도 필요하다면은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거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은 보통 이제 농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일단은 그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어차피 또 환경법에 저촉을 받고 기타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가급적 요즘 보니까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인데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화장실은 활용을 하시면 되고 굳이 만일에 필요하시다면은 하우스 안에 보통 또 교육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또 이제 시설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고 근데 그거는 또 요즘같이 규제가 심할 때 보면은 그것도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허가를 받아서 농업용 시설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실제 이제 하우스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컨테이너까지 저희들은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또 시기심이라는 게 무섭다 아닙니까 요즘. 하시더라도 세금 조금 내면 되는데 그만 아는 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쓰면은 도면이 완벽하게는 필요가 없거든요. 농업용 시설들은 이제 내실 때 영구 건물로 건축 허가를 받느냐 아니면은 이 3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짓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뭐 어차피 뭐 갱신만 하면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판넬 집도 짓고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그 사회적 농장을 선정받는 학교에서는 실제 시설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환경이고 실제 농지가 규정이 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보시지 않고 실제 저희 저기 홍성의 행복농장이라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제주의 제주농장이라고 하는 행복농장에 가보시면 하우스 세강동이나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사회적 농장을 하지 않을 때는 건물을 저희 마음대로 그냥 불법이라도 세웠는데 막상 사회적 농업 이걸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갖추었던 시설의 반 이상이 이제 불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벌금이 얼마나 되죠? 그걸 양성화시켰는데 벌금을 내고 양성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시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비로 증축을 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쓰실 것 같으면은 아마 자발적으로 양성화 절차 끝이시면 됩니다. 그냥 가태를 좀 물고 저희는 보니까 이제 좀 면적이 많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00 들었죠. 근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차라리 그거 내고 아마 설계비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기본이 부가세 포함해서 330인데 그만 이제 반땅 해가지고 그래 150만 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사비를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 농지가 화장실이 없으시다 하면 제가 뭐 사업계획서를 해서 선정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업계획서에 인용식 화장실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1,800만 원 안에 인용식 화장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인용식 화장실을 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그런데 사회적 농장은 실제 저희는 환경적이면 별로 규율을 규정을 안 듣는데 교육농장은 참 아주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규정은 저희 순수 사회적 농장이라서 지리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교육농장도 잘 돼 있으셔서 그런 규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해보험을 넣으라고 합니다. 상해보험은 이제 이산적이 되시면 농어촌공사에서 상해보험을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것도 예산으로 보험을 넣으시면 됩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오는 사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비거든요. 그럼 일반은 농비로 편성해가지고 그 부분도 뭐 보험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배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따로 있고 농장은 100% 사회적 배려 대상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100% 이상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을 넣어도 별로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대부분 그분들이니까. 그런데 조금 그런 비중의 비율은 있습니다. 비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을 이용하는데 체험객이 더 많다 하셨을 때는 그게 조금 한정적인 조건들이 생기게 그런 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홈이랑 같은 경우에 아까 영상을 보셨죠. 그쪽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마을에 한 가족 장애 둘이 있는 그 장애 둘이를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네 어르신들 그 사모가고 해가지고 또 키우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확대하고 싶은 거는 옆에 동네 어르신들 조금 모시고 오고 싶은데 이제 차량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네를 그 간간히 안에서만 하셔도 됩니다. 전라도 우리 여민동마을 가시면 그 주변 어르신들 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연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농사를 안 지으셨던 분들이 아니고 다 농사를 짓고 계셨던 분인데 여민동마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시면서 같이 그거 하고 계신 거죠. 그럼 하우스나 이런 데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수확이 돼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두 선생님은 사회적 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는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기촌한 지 몇 달 되고요. 저는 장애인하고 미혼모들을 남해에 전주시켜서 남해를 비롯해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14개 군이 인구 21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100명을 증주시키려고 일부는 지금 땅을 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5가정이 모이게 하고 5명 중에서 1명이 CEO가 되고 그다음에 기성품을 사용해서 또 이게 그분들이 갖고 또 이용을 하고 우리가 도와줘서 그분들이 장애를 안고 있는 자녀들이 일평생 동안에 도움을 단대 국가나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적 농업하고 말 공동체하고는 개념은 비슷한데 단지 사회적 농업은 가치 공헌이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조금 궁금한 게 2가지가 하나 있는데 장애인 마을이나 미혼모 마을 공동체를 행사했을 때 아까 저 52평 이상의 농장을 가지거나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하고 사회적 농장만 필요한 거지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농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농촌이라는 조건이 다른 거지 농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 지역 서비스 공동체가 굉장히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농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사회적 농장에서 다양한데 장애 자녀를 두신 분이 이제 그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커가는 거죠. 마을에서 같이 커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라도에 가시면 한타도 연구하게 돼서 마을 전체가 마을 공동체가 몇 명이시라고 했습니까? 예, 전체 마을이 다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본인 사업 일부 중에 사회적 농업을 하시죠. 예산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마을 공동체나 미혼모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 마을 공동체에서 지금처럼 사회적 농업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해도 된다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촌에 계시고 농장만 있으시면 됩니다. 예, 농촌에 계시니 이제 뭔가가 농업 관련 생산품들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을 단위는 국가에서도 엄청 그런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돌봄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에 3군데가 돌봄마을이 만들어지고 후속 행복농장이 이제 사회적 농장 공연자가 끝나고 돌봄마을로 해서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돌봄마을 작년에 보니까 충청도에 보면 전국연이라고 있거든요. 장목연이 있는데 거기는 면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단체들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을 내가 왔거든요. 금년에 그분들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부담이 없이 182억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나름의 이제 계획이 다양하겠죠. 거기로 보니까 노인 요양 시설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면단위 전체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해서 그걸 이뤄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성과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 중에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적 농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마을 분들이 갖고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하실 수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유를 남기지 않고 다 간헐을 하셔야 되고, 예 맞죠. 협동조합 안에 조합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기 아마 부조양이 적어있고, 그리고 사회적 농장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은 지금 판매는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맞죠?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판매를 안 하죠. 저희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재건으로 운영되니 그런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장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남해에 펜션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객이거든요. 화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런 이제 농산물 같은 얘기를 많이 하서 바쁘니까 이 자리에서 다 해결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 행위가 허락이 된다면 마을 주민들에게 그냥 자리만 저희가 제공하게 되면 알아서 판매해서 가셔도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다고 하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사회적 농업 자체는 규제가 진짜 없어갖고 진짜 공무원들이 엄청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별로 좀 수월하게 하시는 규제가 많이 없는데 함께 공동으로 거치는 건데 제일 저희 기획인지 이게 우리가 아까 대표님 홈이란 말씀하셨는데 홈이랑도 어르신들이 우리 그 사회생활 예산으로 홈을 타셔갖고 그 상목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하셔서 그리고 사회생활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약간의 입장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장애 형제가 그걸 팔아서 1,000원, 2,000원 팔아서 그걸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예.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서 농산물을 주고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진짜. 예.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주 많은 뭔가를 생산물을 얻고 이거는 진짜 미비하시죠. 말 그대로 이제 사회복지와 농업이 결합이 돼서 약간의 봉사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작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시설비만 있으셨습니다. 시설비 대표님 같은 경우. 저는 작년에 수익을 따지니까 작년 수익이 600만 원이더라고요. 1년 내에서도. 이게 이제 수익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걸 하시기에는 진짜 무모하신 일이고 뭔가 사회적 가치라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할 때 적당한 사업이시라고 보실 수 있죠.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좋은 것을 우리가 벤치마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농업을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을 하게 된 치유 농업을 하게 된 계기거든요. 이제 이 사회적 농업이나 치유 농업이 서구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도 이탈리아에서부터 사회적 농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이제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가 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을 해가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 지방정부에서 보조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과정이 2000년대 들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농장이 이 보건복지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됐어요.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곳이. 그러니까 민간이죠, 여기는. 복지시설 외에 농업인이 거기에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그 사회 급여 보험금을 받고 있고 농장에서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같이 받으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한 1,500군데 넘는 농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농업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탄탄하게 이제 지금 구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EU 차원에서도 지금 다른 나라의 이 사회적 농업이나 치유 농업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빠르지만은 그래도 서구 유럽의 모델을 도입을 해서 그 나름의 일본만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한국의 모델을 만들지 정부에서는 가지는 개념이 지금 유형들이 몇 가지가 지금 나왔죠, 그죠? 3가지 정도 사회적 농장 공동체 단위, 지역 서비스 공동체 이런 형태가 나오는 유형들이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법제화된 이후에 정착이 된다면 그게 이제 한국식 모델이 될 겁니다. 근데 좌우 부분에 네덜란드처럼 과연 이 농장이 인정기관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농장이 지정을 받는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복지기관이 돼서 이제 사회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는 병원 체계의 개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농장이 전문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네덜란드처럼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농업이라는 부분이 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셨습니까? 대표님 마지막 한마디만.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사회적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농장도 있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공동체도 있고 또 공동체 사회적 농장도 사실 여러 국가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코디네이터가 필요해서 뭔가 좀 나는 농업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코디네이터라는 전문 인력을 사용해서 쓴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자에 좀 맞는 유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하게 사명감이라고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라든지 농업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접목을 해서 잘 신청을 하시고 또 여기 설명서도 건축농장에서 이제 설명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따로 찾아가 주셔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실 테니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서 오늘 신청하시고 또 저희도 하동이랑 가까우니까 혹시 저희 대표님 계시니 아니면 거주농장을 통해서라도 저희 혹시 연락처나 이런 거 보시면 알려드릴 테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좋은 기회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죠?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아니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 귀한 시간 또 가져주셔서 농업까지 또 남해까지 오셔가지고 일단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봐도 남해 현재 위치는 자유농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우리 시나리오 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한복지로서 조금 접근을 하고자 해서 좀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궁금한 건 좀 있는데 첫째는 전국에 거점 농장이 8개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사업 신청에는 거점 농장을 계속 신청해도 그게 승인이 나는 건지 아니면 뭐 거제도 분양하실 건지 아니 거제가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게 뭐 선정하는 그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8개로 이렇게 그냥 지금 가야 되는 건지 원래 거점 농장이 이제 금년에 저희가 추가가 되면서 하나 늘은 겁니다. 이제 원래 계획은 그 도시 지역인 시 지역을 빼고 광역, 시 단위는 빼고 이제 광역자치도 위주로 이제 한 개씩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이 대상 농가가 지정받는 농가가 늘어나면은 각 도에서 한 군데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 제주도가 저희 이제 권역에 포함이 되가 않았습니까? 내년에 제주도가 분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 아마 울산하고는 같이 갈 것 같아요. 울산은 그 농촌 지역이 북구하고 울주하고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아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경남에서 흡수가 될 것 같고 거기도 만일에 이제 뭐 많이 늘어나면 뭐 부산하고 뭐 우산하고 합치든지 또 그런 부분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점 농장은 자격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고 이제 선정된 농장 중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뭐 농장을 운영 안 해본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은 조건이 안 맞고요. 그래서 농장 중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점 농장으로 지정이 됩니다. 3년 뒤에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느냐? 저희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신청 안 하면 되고, 만일에 저희가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러면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 농장들이 신청도 같이 하겠죠. 그때는 같이 이제 경합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점이 센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거점 농장이라고 해서 농장을 이제 생각하는데 센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센터가 해마다 이렇게 바뀌지는 않으니 거점 농장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냥 포기할 때까지 하시지 않나 하는데 하시고 싶으시면 계속 사업 신청서를 해마다 내시면 됩니다. 내셔가지고 경합을 하죠. 경합을 해서 거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찌든지. 그래서 남해에서도 농장에 놓으셔서 또 농장에 놓으시고 또 거점도 놓으시고 하면 지역이 조금 지자체 공무원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은 전국에 3개밖에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어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강원도는 없죠. 전라도 전국에 3군데 실제 다른 2곳은 어딘 거로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거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엄청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사회적 농장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인이나 단체, 그다음 운영 실적이 필요하고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교육 농장을 하시거나 체험 농장을 하시거나 치유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을 안 갖추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실적은 일대.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을 갖추기 힘들어서 뭘 하시냐면 공동체를 꾸리시려고 하시죠. 공동체를 꾸리시면 이제 하시는데 아마 올해도 이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고 도배분 얘기를 한번 하시죠. 도배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동체 단위로 할 때는 그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협동조합을 다시 논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할 당시에 선정이 안 되면 사실상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조건이 선정 조건이 그게 내려옵니다.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예를 들어서 발표는 11월달에 나거든요. 그러면은 법무사는 통해가지고 그만 그 다음에 1월 말까지 정부에서 법인 등록된 거 인증서를 보내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준다는 그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딱 명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협동조합을 법인가? 붙입니다. 네? 협동조합을 붙입니다. 협동조합. 예. 붙이시기도 하고 주민자치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업 계획서를 내시면 어떤 이제 실적 면에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개별 농장의 네트워크 중요한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시다시면 미리 협동조합을 만드셔가지고 협동조합과 네트워크를 연결하시고 이렇게도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경쟁률이 치열했을 때는 그 조건에 조금 더 부합된 것을 찾으시고 그런. 그런데 이제 농업의 사법인이나 일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회적 농장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 보면 어차피 저게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 1억 이상 되게 되고 이는 정관이라든지 출자금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또 신청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상담을 하러 가면 진짜 아쉬운 곳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그죠? 가치관도 좋으시고 실제 실적도 좋으시고 한데 이 조건에 부합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떠냐면 내가 진짜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법인도 만들고 실적을 문도고 할 건데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은 8월에 원래는 사회적 농업 교육을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 조금 일정들이 안 맞아서 지금 9월 중에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 교육 과정을 최대한 짧게 현장 교육 중심으로 해서 당일 1박 2일 기회로 해가지고 3일 동안 그 현장 견학 형식으로 교육을 할 테니까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또 같이 또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사회적 농업이 유명한 곳에 가시면 하우스 2동, 3동, 그게 없습니다. 건물 하나. 어르신들 와서 뚜껑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거나 좋거나 쾌적하거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모시고 갈 때도 실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농업이 맨 처음 사회적 농업이라 칭하게 되었던 홍성의 행복농장을 시작해서 이 사회적 농업을 주도하고 계신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완주로 가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이 복합적으로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완주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를 보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짜면서도 고민을 뭘 했냐면 좋지가 않죠.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엄청 하고 가는 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주변에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나 유래라든지 사회적 농업이 이런 거구나라는 말씀을 반듯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보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주십시오. 목적지가 목적지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제일 짤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복농장을 처음으로 주도를 합니다. 행복농장이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1호입니다. 그 1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당사 섭외가 다 이루어져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회적 농업을 이끌고 계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김정석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주로 이동을 하시면 완주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1번지라고 하죠. 엄청 가공센터부터 해서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적 농업을 복합적으로 이루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그게 좀 지시 좋습니다. 센터라서. 이제 거기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핫탑이라서 마을 전체가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핫탑 연맹조합을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민동락이라고 이렇게 여민동 공동체 그래서 엄청 유명하시죠. 예, 거기를 코스가 충남 홍성, 그 다음에 전북 완주, 그 다음에는 나주, 그 다음에는 영광, 요량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자담인데 저희가 이제 이걸 원래를 받을 때는 이제 우리가 좋은 곳에서 주무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곳이 그리고 먹는 것도 저희 솔직히 엄청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래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차 이동 시간이 조금 있으실 거고 실제 감이 많이 더우실 것 같고 그런 분이 같이 전을 붙여 근데 이제 우리가 8월이나 9월 초 되면 아시다시피 그 농작물들이 그렇게 가시수라든지 많이 열려있지 않고 또 이불로 농장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상시로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가거나 특별한 뭔가를 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홍성까지 남의 차 얻어 타고 가겠습니까? 맞아요. 내 차 타고 가기 힘들죠. 근데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홍성이 처음에 할 때 하우스 2동으로 했는데 한 동이 더 늘었어요. 그거 크죠. 그 다음에 앞에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고 그게 사실은 처음인데 안에 이제 보니까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 겸 이렇게 쓸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놓고 부장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아예 없습니다. 저희 그 사회적농업을 선정을 받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이 사회적농업 관련해서 사회적이라는 농업의 가치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올바른가를 보십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자기는 올바르지 않아서 남의 올바르고 평가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 그런 가치관을 잘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적 농업 관련 설명을 들으셨는지 교육을 들으셨는지 또 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이 나중에 혹시나 심사가 오게 되시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일 동안의 일정을 또 말씀해 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솔직히 지리산 했던 애는 가수원입니다. 가수원 산중턱에 있습니다. 산중턱에 있으시고 엄청 이제 대표님이 큰 대표님이 계시고 작은 대표님 계신데 큰 대표님 혹시 소감 한마디 얘기하시죠? 서서 보면서 큰 대표님 하셨어요? 큰 대표님이 그 심리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산중턱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근데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받으셨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가 지금 7회차죠, 설명회가. 질의응답 시간에 진짜 질의응답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강의가 좀 시원찮거나 예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긴 한데 질의를 많이 해주신다 궁금한 것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표님 한마디만 먼저 끝내죠. 할 얘기 없어도 끝내죠 이제. 하여튼 오늘 시간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친환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꼴절에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선진지 견학이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추진단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 나름의 그래도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상담 신청서 주시면 저희가 통화를 미리 한번 하시고 하고는 현장 방문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같이 얘기도 한번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